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뛰어난 교육 수준입니다. 뛰교. 자,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없어요?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교육 수준? 약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학벌이 높아질수록. 근데 이게 완전 반대의 통계도 있어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더 낳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상반된 얘기인데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산력이란 말도 있어요? 네. 뭐 능력이야 뭐. 참네. 1974년부터 2012년까지의 출산력을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4년 합계 출산율 기준 2.1명에서 1987년 1.6명으로 급감한 시기와 기혼 여성의 최종 학력이 고졸 우위로 변한 것 등을 근거로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혼이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여성의 고학력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시기와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추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오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론을 하신 건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일 시기 동안에 뭔가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뭔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라든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라든지 등의 이유가 좀 같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자,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정권은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 결과고 그 뒤에는 출산율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2020년에 동일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사회 계층별 합계 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2000년, 21년 전이죠. 2000년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 대졸 이상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34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2017년, 그러니까 지금 17년이 지나고 나서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고졸 이하든 대졸 이상이든 상관없이 1.07명에서 1.08명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학력을 불문하고 우선 1명대로 떨어진 거기도 하고 그 차이가 없어진 거고요. 오히려 비취업 여성과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상당히 다른데 2017년 기준에 비취업 여성은 1.5명, 취업 여성은 0.71명이라고 합니다. 즉 취업한 여성일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고 위에서 얘기하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출산율을 상승시킨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는 또 다른 결과의 통계인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 교육 수준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저는 이게 꼭 여성을 타겟으로 알아볼 만한 토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남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저희도 그렇고 저희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육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경제적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사랑은 필수 아모르 파티? 결혼은 선택 뭐 이런 것처럼 조금 기성세대 분들한테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임신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결혼과 육아는 일종의 자기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육아가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없다는 고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이 결혼하면 행복하다. 자녀를 키우면 행복하다. 전 이건 되게 형들한테 많이 들어요. 야, 왜 애를 안 낳냐. 애 보면 너무너무 이쁘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쁘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동의 결과로까지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 그렇게 이쁘고 행복해? 그럼 나도 애를 낳아야지. 이 얘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경제적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신이 결혼이나 출산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경제적 가치를 너무 잘 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좀 더 신중한 거고 제 지인 중에 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한 친구였어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이거를 좀 굴려보려고 한 거야.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그래서 결혼 자금을 이제 좀 시드머니로 해서 굴려. 근데 잘 굴렸어요. 되게 성공적으로 굴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결혼 그 자체가 최악의 매몰 비용이라는 걸 깨달아요. 맞지. 뿌이뿌이뿌이. 되게 회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그쵸?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몇천만 원을 모아놨었는데 그걸로 결혼이 안 되는 거야. 전세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걸 좀 불려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결혼 그 자체가 재테크적으로 투자적으로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은 했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저랑 비슷하게 자녀에 대한 생각이 경제적으로 좀 없는 친구예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출산율이나 혼인에 대한 비율이 낮아진다는 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대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녀가 2분이 이미 있으셨고 한 분을 더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 자녀가 3명째를 임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이렇게 애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니고 그 강의에서. 애는 낳으면 알아서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기성세대는 공감하지 못할 만큼 많은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결혼이나 출산으로 갈 것까지도 아니고 반려동물만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옛날에는 강아지 귀여우니까 나 키우고 싶어 데려와서 키울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면서 안 키우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너 결혼을 안 해? 라고 생각했을 때 기성세대가 결혼을 결심하는 그 신중함과 요즘 세대 혹은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는 더 심하겠죠? 결혼을 결심하는 그 신중함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교육 수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쉽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다들 대가리가 너무 컸다. 이런 얘기들 그냥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뭣도 모를 때 결혼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긴 한데 제가 뭐 너무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제가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27살이 된 동생들이 있어요. 만나면 형은 혹은 오빠는 어떻게 그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항상 대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성공했다고. 비슷한 거죠. 지금 세대들, 안느님 말씀처럼 아니면 앤서님 말씀처럼 지금의 세대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그 신중함의 결과가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안 하는 쪽으로 선택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런 게 또 3번째, 뛰어난 교육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제 4번째부터가 이제 좀 신기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4번째. 섹슬리스 사회입니다. 이게 너무 영어여서 이제 좀 갑자기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회. 아무도 당황 안 했을 거예요. 영어라서 당황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나와서 당황하셨겠죠. 중학생 청취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연세대에서 진행한 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36%입니다. 말 되나? 꽤 높네요. 구라친 거 아니야? 왜 그래? 뭐 갑자기 그 신촌에서 물어보진 않았겠지. 사람들 막 많으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자, 근데 이게 36%라고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10명 중 3명 정도는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 뭐 그렇게 보일 텐데, 자, 2000년, 그러니까 21년 전에 비슷한 연구를 한 연구가 있었는데 동일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11%였어요. 더 솔직했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자, 2000년에는 나는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가 11%였는데 20년 뒤에 36%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시대는 개방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외롭지 않을 권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동거에 대해서도 요즘 뭐 아무도 뭐라 안 하고 하는데 오히려 시대는 개방적으로 변했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이 3배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성별 불문,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별을 불문하고 1위와 2위가 똑같습니다. 1위. 난 1위 이거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1위. 흥미 없음. 2위. 파트너 없음. 그리고 이어서 시간 경제적 여유 없음.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기타 등의 대답들이 있었는데 이 통계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주목할 만한 통계들이 굉장히 많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고 몇 명 정도예요? 몇 명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성인들을 다 기준으로 한 거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조사를 한 건데 주목할 만한 통계 중에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제가 주목하는 통계는 20대입니다. 20대. 네. 자, 20대 남성의 금욕 원인. 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20대 남성은 저도 20대 남성을 지내봤지만 20대는 그냥 성욕 그 자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20대 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건 따로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대 남성의 금욕 원인 1위 흥미 없음. 그 다음이 시간 경제적 여유 없음이에요. 근데 20대 남성의 이 흥미 없음이 1위인 게 왜 특이한 결과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잖아요. 이 중에 흥미 없음이 제일 높은 게 20대예요. 근데 나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네. 좀 더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성의 경우는 흥미 없음의 압도적 1위는 50대에서 60대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통계예요. 나이가 많아지고 좀 신체적인 활동이 무리가 가는 그런 쯤에 됐을 때 뭔가 이런 번식의 욕구보다는 좀 그런 흥미가 없어지는 게 좀 일반적인데 남성, 특히 20대 남성이 전 세대 1위로 흥미 없음이 나왔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없음이 1위예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여성은 몇 %가 성관계를 1년 동안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이로 나눠서 한 게 아니고 성관계를 1년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20%는 한 몇 번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 우선 남자든 여자든 파트너 없음이 우선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으로 한창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많고 뭔가 그럴 것 같은 20대 남성이 흥미 없음이 1위다. 그리고 시간 경제적 여유 없음도 상위권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좀 본능을 거스르는 통계 결과가 아닌가. 전 그렇게까지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사회가 너무 제공하는 게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우리의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러니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대에 굉장히 많아졌고 그 수단도 굉장히 많아진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스마트폰 보급이나 그런 컴퓨터 보급 이런 게 많아지면서 20대 남성들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생겼고 그게 곧 이제 성관계를 좀 덜 흥미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저는 근데 그거는 남성들, 20대 남성들에게 성관계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럴 라는 수 생각이 있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파트너가 없다는 것도 20대에서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개방된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없음이 굉장히 상위권이라는 것도 20대에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2018년에 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그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하면 몇 세쯤 시작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시작 연령에 대한 통계인데 남성이 13.3세고요. 여성이 14.4세예요. 개어려. 너무 어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교육이 우리는 교과로 있지 않죠. 뭐 기술과정이라든지 보건교육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중에 성교육이 교과로 되어 있진 않은데 그런 걸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안 맺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맺어봤다면 13세, 14세쯤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대가 금욕 원인 1위가 흥미 없음인가? 그것도 좀 아리송하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섹슬리스 사회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20대 같은 경우에는 60대보다 지금
성관계에 흥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섹슬리스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던 거. 대한민국이 왜 섹슬리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지목되던 건 혹독한 근무 환경과 피로감. 이런 게 항상 나왔어요. 에이, 그럴수록 더 높아지지 않나? 아니, 전쟁통에도 애를 낳는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엄청난 피로감과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선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은 너무 혹독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관계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통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연구들이 많았어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중에선 거의 근로시간 1위였죠. 근데 요즘은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개선됐는데 이 섹슬리스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 사람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가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큰 리스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 원인으로도 저출산 못지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쏟아내요. 저출산 원인이 뭐야? 그럼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하듯이 왜 사람들이 성관계를 안 해? 이러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앤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체 가능한 즐길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성생활 자체가 뛰어난 즐길거리다 라고 본다면 그거를 대체시켜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시보다 지방의 출산율이 더 높거든요. 네네. 그게 이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방에는 성생활의 성생활로 얻을 수 있는 쾌감만큼 얻을 수 있는 뭔가 다른 행동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나 성생활이 더 많은 걸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왜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왜 돈을 버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성공적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돈 벌어서 뭐 한 달 휴가 내고 동해안으로 서핑 갈 거예요. 하와이로 서핑 갈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저도 봤고, 그래서 이 임금 노동을 해서 얻어내는 쾌감이나 성취감이 성생활이 아니어도 얻을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대체해요, 도대체? 코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가 있긴 해요. 성생활로 얻는 그 쾌락적 만족도를 막 숫자로 환산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너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우리가 성취감을 얻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을 때가 성생활과 거의 맞먹는 그 쾌락을 얻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젊은 층들은 취미나 다른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그걸 많이 얻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기성세대 때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있고, 저도 만약 이 성관계가 단순히 쾌락과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고 줄을 세워보면 더 앞에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상엔 더 많을 것 같고, 자, 이거 빼고, 앤서님이 이제 언급해줬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빼고 이제 어떤 원인들이 지목이 되냐면, 우선 일본 케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일찍 섹슬리스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여기도 국가적으로 고민이에요. 왜 젊은이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럴싸한 이유들을 많이 찾는데요.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귀찮음. 이 귀찮다는 게 성관계가 귀찮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기도 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유대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야 성진국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쾌락만 딱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귀찮음에서 파생되는 게 이성을 만나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고비용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해되네요. 이건 제가 보기엔 앞에서 얘기한 교육 수준이 향상돼서랑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좀 신기한데요. 저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젊은 층들 많을 것 같아요. 유아적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유아적 심리? 그냥 읽어드릴게요. 즉, 과거에 비하여 동일한 나이가 되어서도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미숙하다. 지금의 30살과 30년 전의 30살은 두뇌 구조부터가 다르다. 이성을 만나 책임지려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고 기피하며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며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키덜트나 피터팬 증후군이고, 육체적 성숙을 정신적 성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 근데 의견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나 얘기 듣고 좀 기분 나쁘던데? 왜요? 난 딱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네, 내 친구들 레고 진짜 많이 사.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너무 애들 같다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친구 중에 비싼 레고 사서 막 집에 이렇게 완성해서 이렇게 뭐 전시해 놓는 친구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그냥 건전한 취미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새끼는 저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그 있지. 의도를 가지고 나는 연구를 한 것 같아. 근데 뭐 두 분은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뭐 많이 동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육체적 성숙을 정신적 성숙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보면은 내 나이 때 애가 지금 5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내 이런 말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30살 분들 막 인터뷰했던 뉴스 영상들 보면은 무슨 부장님 같아요. 외모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풍기는 분위기, 말투, 하는 말들 이런 걸 보면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거 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유아적인 행동이라는 게 요새 막 친구들이랑 되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30살이면 한창 스위치로 게임할 나이지. 이런 거 많잖아. 이런 밈들 많잖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경제력을 갖췄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향유하면서 즐거워하는 문화가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만 너무 발끈했나 봐요. 네. 왜 발끈하시죠? 나도 성숙했거든? 약간 그런 많이 느낌으로. 찔리신 거 아닌지? 난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난 다 큰 거 같은데 옆에서 안 컸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유아적 발상이네요. 그러네. 내가 증명해버렸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개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부모의 이혼입니다.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일수록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성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죠. 저희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혼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환경과 많이 다르게 지금은 이혼이 굉장히 뭔가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미혼 연예인들이 나오는 미운 우리 새끼라든지 돌싱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퍼져서 성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아이들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 사례를 학습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 네 번째, 섹슬리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를 보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기성세대가 요즘 아이들은 성관계를 안 하던데요? 그걸 누가 알겠어? 근데 이런 통계를 통해서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20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 20대 친구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섯 번째가 성공적인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자,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정도 되면 산하 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산하 제한 캠페인들을 했는데, 막 1960년대부터 보면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면 단산을 하자. 그리고 당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불임 수술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뭐 되게 많죠.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때는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심했기 때문에 남아 출산을 위해서 더 많이 출산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막 알지. 누나 막내 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반대 메시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막 이런 캠페인들을 했는데 핫딱지가 나네요. 그런 캠페인을 옛날에 했는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반대로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한 구호들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아빠,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야, 너네가 새벽마다 아이 울음소리로 깨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얘기해보고 싶네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이런 캠페인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네네.
그래서 뭐 과거부터 했던 산하 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출산율이 되었다라고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하 제한 정책에 젊은이들이 영향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90년대생들이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이런 캠페인과 구호에 영향을 안 받았을까?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고 육아는 지옥이며 뭔가 뭐라고 하죠? 독박육아?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이러한 우리의 미디어나 그런 국가적 기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 켜보고 막 어른들이 보는 프로 봐보면 뭐 부부들 다 나와서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쵸. 우리 남편이 쓰레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상해요. 우리 시어머니 이상해요. 우리 친정 어머니 이상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아 너무 힘들어요. 뭐 탈모가 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걸 학습한다는 거예요. 저런 짓을 왜 하지? 저렇게까지 힘든데 결혼은 왜 하고 육아는 왜 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학습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런 결혼관이나 육아관이 잡힌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는 힘든 존재. 장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고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부부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육아를 낳으면 지옥이구나. 이런 거를 저 깊은 내면에서 미성년자 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산하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와 우리가 지금 정말 남의 정보들을 그냥 코앞에서 항상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 주변에 뭐 몇 명만 이혼했다더라 이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이혼했는지 알고 있고 그들의 세세한 스토리까지도 유튜브 켜면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의 문제지 난 산하정책의 문제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거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심어주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런 견해를 어른들도 받았겠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도 받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하 제한 정책에는 그런 슬로건들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으로 좀 깊숙이 스며들게끔 뭐든 언론 플레이 같은 걸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캠페인이 2000년이 지나야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생은 더욱 육아에 부정적이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산하 정책을 펼쳤다.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번. 수도권 집중화 현상입니다. 이거 들어보면 무슨 소린가 싶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수도권 청년은 지방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프라와 생산 소비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도권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네. 하지만 인구의 밀도가 높아지면 물가를 비롯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해지고 그 비용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 생존 본능은 재생산 본능보다 앞에 있는 본능이에요. 이거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나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도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본인의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요. 인구학자인 볼프강 러츠의 자료에 보면 인구 밀도와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상관관계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동물 실험도 있어요. 1968년 심리학자 존 카룬이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쥐 우리에는 모든 게 무한정 제공돼요. 먹이, 물, 모든 게 무한정 제공되지만 한 가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공간이에요. 공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제공되기 때문에 노화해서 죽는 것 빼고는 죽을 일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이 실험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암수 2마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55일마다 이 쥐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해요. 315일이 지나면 660마리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660마리가 된 기점으로 갑자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해요.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는 55일마다 2배가 된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145일로 늘어나요. 늦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600일 정도, 실험을 시작한 지 600일 정도가 되었을 때 마지막 세대가 태어나고요. 이때가 2200마리로 개체수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 좁은 우리의 2200마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멸종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실험이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출산율 하락기가 있어요. 315일 그리고 600일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이때 발생한 이슈들을 논문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짝짓기 공간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무능력한 암수의 공격 성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세고 왕성한 애들은 막 짝짓기를 하는데 그거에 좀 밀리는 뭔가 암컷이나 수컷의 공격성이 강해져요. 내가 요즘 성격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그것인 건가요? 자, 두 번째. 암컷쥐의 공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어미쥐나 그 새끼를 공격합니다. 이건 좀 넘어갔는데? 이거 동물 실험이니까. 동물이니까. 세 번째. 능력이 뛰어난 수컷은 암컷쥐와 새끼를 지키느라 기존에 하던 생식 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암컷쥐들은 육아를 포기하거나 젖도 안 뗀 새끼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화 외에는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데 서로의 공격으로 인한 감염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 실험이 있었고 이게 이제 315일쯤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이슈들이고 600일 이후,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고 멸종 직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첫 번째로 수컷 쥐들은 짝짓기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게 우량쥐든 열이쥐든 상관없이 짝짓기를 안 해요. 먹고 마시면서요. 잠자고 자신을 계속 핥아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암컷 쥐도 임신이나 육아를 포기하고요. 먹고 자고 잠자면서 자기를 핥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쥐의 밀도는 감소해서 다시 생활 공간이 넓어졌겠죠. 쥐들이 이제 탈락하면서 없어지니까 그래도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체가 사망하면서 멸종 직전이 돼서 실험이 종료돼요. 아포칼립스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동물 실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출산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뭔가 성관계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본능적인 이런 욕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자연은 그 길을 찾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많은 개체가 죽어서 다시 그 인구 밀도가 줄어들었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 동물 실험에서는 특이한 점인 거죠. 근데 계속 뒀으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게 멸종 직전까지 가서 더 이상 암수의 성관계로 혹은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실험이 종료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컷만 남았다거나 암컷만 남았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생식 기능이 없는 암수만 남았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뭐 실험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옛날 연구긴 하지만 재밌는데? 사람도 동물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인구 밀도가 높은 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긴 한 게 우리가 막 아침에 1호선에 10,000원 전철 꽉 찬 데서 다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꽉 껴가지고 사람 너무 많아. 제 친구는 막 그래요. 다 죽어야 돼. 막 이러거든요. 화가 나요. 사람이 많아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체 어느 정도 큰 데서 다니시는 분들은 사무실 들어가면 그 안에 사람 따닥따닥 다 붙어 있고 나의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무의식 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만들면 안 되라는 그런 압박감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광역시나 수도권보다는 약간 좀 지방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도 이걸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자들 중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건물 구조를 바꾸고 도시 인프라를 바꿔서 인구 밀도를 줄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번째, 반려동물의 대중화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 있어요. 반려동물, 신혼동물이 반려동물 키우면 출산이 몇 년 늦어진다. 맞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는 딩펫 쪽이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 초에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47만 가구 늘어난 거라고 해요. 참고로 작년 출생아가 27만 명이거든요. 대박.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군요. 더 많아진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가구가 많아진 거지 신혼부부가 기르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연구 자료가 뭐 많진 않지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우선은 1인 가구 혹은 무자녀 결혼 가구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육아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게 좀 더 큰 2030 세대에서 주로 관측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은 사람은 가정을 이루면 뭔가를 돌봐주고 싶은 욕구, 애정을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니 그리고 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반려동물을 들임으로써 출생률이 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대체제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뭐 유럽 같은 국가들에서는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그쪽도.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비슷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있는데도 거기는 출산율이 높고 우리는 낮거나 하면은 뭐 특별히 인과관계가 있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네네. 네. 거기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려동물 기르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때도 피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똑같이 기르는 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데도 시간이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길러보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안 길러봤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반려동물은 자녀만큼 책임감이나 울묘감을 안 느끼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육아를 하는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려동물은 육아만큼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근데 실제로 별로 안 느낀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생각만 해봐도. 우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집계된 유기동물 수는 꾸준히 매년 10만 마리 정도 돼요. 이 중에 한 18%에서 25%는 안락사되고 다시 가정으로 반환되는 반환율은 10% 초반이에요. 그 정부 통계에 잡힌 것만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전체 반려견 중에는 4분의 1이 유기견이 된다고 합니다. 불쌍해.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육아나 출산만큼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좀 예전 자료긴 한데 2010년 동물보호연대 소유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함께 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12%밖에 안 됩니다. 저도 했었죠. 진짜 적네. 저는 그래서 모두가 반려동물을 안 키웠으면 좋겠어. 저도 조금 그런 거에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어떻게 뭐 아직은 그게 뭐 생명체나 가족이라기보단 지금 아직까지는 사물로 법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못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72%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6% 정도가 잃어버렸다 이고요. 그럼 다른 곳으로 보낸 분들 72% 분들한테 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7%가 이사를 해서 22%가 너무 짖거나 시끄러워서 20%는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 생기거나 임신이나 출산 등의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리고 12%는 배변 문제가 힘들어서 6%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자녀를 다른 곳에 보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왜 다른 곳에 보냈습니까? 했을 때 이사 가서요. 이렇게 대답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분석 안 해도 너무 그냥 명확한. 그치 명확하지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반려동물에게 자녀를 투영시킬 만큼은 느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뭐 내 새끼 하지만 내 새끼 아니잖아. 근데 또 기르는 분 중엔 정말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죠.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견주나 묘주분들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통계인 거고 반려동물을 기르면은 뭐 인간도 많이 움직이고 대화도 늘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등의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거에 동반되는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좀 맥 빠지는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 아까 자연이 조절한다 이거잖아요. 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경제 및 교육 수준이 오르면 출산율은 떨어진다. 그거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사회학자들도 있고, 더 가깝게는 봐라,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성장 시대 미래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청년 비혼 인구 증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걸 보면 일본은 2005년, 2010년쯤에 이미 인구 성장률이 0%대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중국 또한, 지금 중국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중국 또한 한국, 일본 못지않게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무슨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 정부 주도로 인구 절벽 위기다. 16억 있나요 지금? 중국에서 한다고요? 그거를? 네. 중국에서 인구 절벽 위기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산하 제한 정책도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고 하면 한 가정에 한 명밖에 못 낳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 한 4년 뒤죠.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6억 명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출산율이 줄기 시작하면 그 16억 명을 사회보장제도로 어떻게 살려놓느냐 이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지금 사활을 걸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좀 과격한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죠.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길래 애를 안 낳냐.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사교육이 너무 무섭다. 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했더니 중국에서 사교육을 철폐했죠. 맞아. 사교육 금지했죠. 사교육 금지. 네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임을 금지시켰죠. 좀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죠.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혹시나 출산율이 반등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좀 차용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각국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한국, 중국 서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한국이 항상 대표로 나오는 거는 그 중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한중일 중에는 그 중에도 제일 낮다.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 준비한 내용은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로 좀 마무리 멘트를 해볼까 해요. 통계청에서 저혼인시대 미혼남녀 해석학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이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의 패널들이 포함된 에코붐 세대나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기성세대를 보고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부여받았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결혼과 육아는 현실이며 지옥이고 독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다 보면 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결혼이나 육아에 주저하는지를 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청년층의 가치관의 변화의 속도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짧은 인생에서 뭐 20대면 20년, 30대면 30년, 10대면 10년이겠지만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는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물음에 26.4%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 결정이 저출산을 푸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라는 제 짧은 뇌피셜을 피력해보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이라고 떠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오늘 에피소드에 있었을 거고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출산 원인 뭐 뉴스 기사 많이 떠들 텐데 대부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생. 아 맞아요. 뭐 저출산 뭐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90년대생들인데
우리가 왜 애를 안 낳고 있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네, 나는 남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감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인을 잘 모르지만 우리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피소드는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이 정보 저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뭐 이런저런 있어 보이는 자료들 가져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빛이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산계해 있는 이 숫자들과 자료들을 어떻게 짜맞춰서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이냐가 저는 발제자 혹은 진행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오늘 정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직선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정말 많은 보고서를 읽었고요. 정말 많은 논문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지진 않더라고. 너무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마지막에 하는 얘기로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저출생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 맞죠. 너무 힘든 상황이고 타개해야 될 게 맞는데 전 지구적으로 저출생 기조라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도요.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에 준비한 사실 내용이 좀 더 있는 게 저출산 혹은 저출생은 왜 문제인가도 사실 알아왔어요. 연구 결과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큽니다. 다음에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미니 지지익선으로라도 내용이 좀 짧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출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중국은 16억이 있는데도 저출산 위기 절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타격이 세기 때문에 물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땐 타노스가 나와서 인구를 한 2분의 1로 줄여주시면 사실 자연은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궁금하다. 자, 그래서 오늘 저출생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봤고요. 초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더 어리신 분들, 저희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저희 얘기가 기성세대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